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이동환 님이 지은 항상 피곤한 당신을 위한 만성피로 극복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일단 제목이 딱 눈에 띄죠.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피로해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며칠을 쉬고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 그러냐면 신경이다, 스트레스다, 심리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동원 원장님은 그거를 영양에서 가장 많이 풀고요. 그리고 역시 심리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영양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위자이시고요.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과 연구를 한 끝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동환 원장님은 제가 2008년에 만났으니까 8, 9, 10, 11, 12, 13 6년 동안 옆에 지켜봤는데, 본인 자체가 건강하고요. 동안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같이 다니면 항상 동생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책대로 살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내줬는데, 이동환 원장님의 책을 제가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근데 가장 잘 썼고 쉽게 썼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23년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10년 전부터 만성 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를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하고 있고요. 만성 피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에게 교육받은 의사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한 만성피로학회의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의사로서 진료뿐 아니라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2008년에는 의사로서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에서 제80호 명강사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방송활동이나 그걸 되게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은. 그래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많은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다 이 책을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처음에 딱 펼치면 칼로리와 영양소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글귀가 있어요. 영양제를 권해주면 이런 환자들이 많답니다. 이 영양제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반대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우리의 몸을 만드는 영양소는 이제 크게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가 있는데요. 거대 영양소의 대표적인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거대 영양소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먹는 이 칼로리들은 인체로 들어와서 세포 내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 영양소가 필수적이죠. 근데 우리가 먹는 영양제는요, 이런 거대 영양소는 하나도 없고요. 미세 영양소만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영양은 없고요. 영양을 태우는 에너지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죠. 어릴 적만 해도 저 어릴 적만 해도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면 그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가정의 경제력을 알 수 있었죠. 그때는 소세지나 햄 싸운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다 조개턴 떼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도시락 올려놓던 시대, 스팀은 상상도 못했던 시대인데요. 그때는 거대 영양소가 부족했죠. 근데 지금은 거대 영양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미세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들어오는 칼로리는 많은데 에너지로 바뀌는데 필요한 미세 영양소의 부족으로 빨리 연소되지 못합니다. 이런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은 이제
만성 피로의 큰 원인이 된다 그래요. 식욕 좋고 잘 먹고 살도 많이 찌는데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죠. 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지죠. 축적은 되는데 태우질 못하는 거예요. 연료는 많은데.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최근 의료계 핫 이슈가 될 만큼 심각하고 흔한 질환인데요. 아마 대사증후군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복부 비만이 있고 또 혈액에 기름이 많이 있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고혈압 등이 동반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게 큰일이죠. 고열량 때문에, 혈액의 기름 때문에 이걸로 생기는 병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현대병이죠. 문명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맥경화증,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대사증후군을 이해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많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줘야 살이 빠지는데요. 실상 그렇지 못하죠. 열심히 운동한 아줌마들은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다시 음식을 먹어야만 기운을 차려요. 운동하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미세 영양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미세 영양소 얘기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일광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D, 자, 고혈압 환자들에게 6주간 일광욕을 하게 해서 비타민 D를 증가시켰더니 혈압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도 해요. 반면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당뇨가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신경질환에서 고용량의 비타민 D로 많은 호전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일단 현대인들은 햇볕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죠. 거기다가 기미, 주근깨, 자외선 그런 것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잖아요. 이게 비타민 D를 방해합니다. 또 비타민 D는 동물의 간이나 유제품, 바다 생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더욱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햇볕만 보면 막 나가서 일광욕을 하죠.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찾아오는 산타크로스는 건강할까? 우리 이동환 원장님의 말로는 산타크로스는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산타크로스의 혈압이나 혈당은 모르겠지만 일단 복부 비만이 있죠. 추운 지역에 살면서 붉은 옷과 모자 그리고 수염으로 덮여서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극히 적을 것이고요. 또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햇볕을 받을 확률이 더욱 낮아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산타클로스의 건강을 위해서 일광욕과 비타민 D제를 적극 권하고 싶답니다. 미세 영양소 때문에 우리가 영양을 태우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살은 찌는데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니까 비만과 피로가 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잘 못 먹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잘 먹는데 왜 미세 영양소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도 건강식품을 팔면서 홈쇼핑에서 이 부분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공부한 게 많네요. 현대에는 농약을 쓰고 훨씬 농약 때문에 빨리 자라고 비료 때문에 빨리 자라고 이런 부분이 심각해서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1990년대 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1950년에 자료를 보니까 93년에 분석한 거와 비교를 했는데요. 시금치를 예를 들면 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철분을 93년에 동일한 양을 섭취하려면 와우 19단을 먹어야 한답니다. 왜 이렇게 영양소가 형편없이 떨어졌을까요? 이런 얘기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배추 이런 것도 그래요. 일단 정해진 토양에서 많은 양의 야채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나온 책의 내용을 보면 1950년대 복숭아 2개 들어있던 베타카로틴을 현재 동일한 양을 섭취하려면 복숭아 52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은 그럴 것 같아요. 영양소만 필요한 이나 미세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2개 먹어도 되는데 52개를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양만 들어오게 되고 중요한 미세 영양소가 없어지는 거죠. 자, 베타카로틴은요, 야채나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 성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영양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양은 하루에 6접시 이상을 먹어야 된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데 유기농이 또 다 해결은 아니에요. 자, 유기농으로 토마토를 샀다고 합시다. 근데 유기농 토마토예요. 근데 토마토가 빨간색을 띠는 것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라이코펜. 이 독성 물질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저도 홈쇼핑에서 이 라이코펜이 들어있는 토마토 건강식품을 판 적이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게 또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또 전립선암 예방 효과에 탁월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문제는 토마토가 자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빨갛게 됐을 때 라이코펜이 생기는데 이게 또 농부들은 어때요? 익기 전에 따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익혀요. 그렇게 되니까 라이코펜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토양에 또 문제가 있어요. 100년 전에 중국의 한 지역에서 아주 보기 드문 심장병이 보고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심장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그 원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후에 40년이 지난 1930년대 들어서야 그 심장병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원인은 토양에 있었어요. 그 토양에는 필수 미네랄인 셀레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에는 셀레늄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은 셀레늄 부족이 원인으로 해서 특이한 심장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셀레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셀레늄을 보충했더니 병이 치료됐다는 보고가 나온 겁니다. 자, 이처럼 토양의 문제로 우리는 영양소의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한국의 토양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별 수 없습니다. 이 적절한 영양 보충제 사용은 이제 필수적이 된 거죠. 지금 이 책을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또 제 이 얘기를 책을 봐야 됩니다. 제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책을 그래서 제가 느낀 것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 영양소가 또 모든 걸 해결하진 않습니다. 영양소를 드셔야죠. 근데 제대로 먹어야죠. 저도 알고 있는 상식이긴 한데요. 삼겹살은 돼지고기는 참 좋은 고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쇠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그나마 더 낫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이 보쌈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쌈. 보쌈을 먹다 보면 일단 물에 삶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빠지죠.
그렇다고 지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육즙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고기만 먹지 않잖아요. 퍽퍽하니까. 쌈을 싸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또 야채를 먹게 되고요. 그래서 보쌈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계란은 프라이보다는 삶아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닭튀김도 마찬가지예요. 닭도 튀겨 먹는 것보다는 이제 삼계탕이나 이렇게 해서 먹고 국물은 좀 적게 먹는 게 좋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영양소들을 또 잘 섭취하는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C입니다. 필수 영양소 중에서 저도 그 이동환 원장님의 추천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고용제로 된 비타민 C를 먹어서 1000mg짜리를 먹었는데요. 이동환 원장님께 얘기를 듣고 분말로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용량을 먹게 됐어요. 비타민 C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암을 예방하지만 오히려 비타민 C 과다 복용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식으로는 우리 몸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동환 원장님의 주장은 우리가 사 먹는 그 노란 비타민 C는 색소를 넣은 겁니다. 오리지널 비타민 C가 아니고요. 원래 비타민 C는 하얗습니다.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그게 비타민 C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죠. 아직 중국은 환경 호르몬에 대한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비타민 C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수입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분말로 먹으라는 얘기가 좋더라고요. 분말로 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그렇다고 이게 노란색 색을 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백색의 아주 순수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권합니다. 뭐 비타민 C에 대한 오명, 누명 뭐 아직도 많죠. 이동원 원장님 이제 누명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워낙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만든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전 먹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용량 비타민 C는 전혀 흡수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고용량 요법에 의한 효과는 모두 허위라는 것인가라고 또 이동원 원장님은 얘기를 해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비타민 C 요구량 하루에 100mg, 0.1g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는 70mg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지나치게 낮은 겁니다.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이래요. 우리는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핍증을 예방하는 최저 용량만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세포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 중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비타민 C만 열심히 챙겨 먹어도 그러니까 피로 회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환 원장의 항상 피곤한 당신을 위한 만성 피로 프로젝트, 극복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성산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건강 상식들에 대한 근거, 또 편견들을 짚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혹시 건강식품에 대한 세일즈를 하시거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필수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또 올바른 건강식품에 대한 상식을 알고 먹어야겠죠.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건강식품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모습에 사랑담는다고 알고 먹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쪽에 연구도 많이 했고요. 건강식품 소개하면서 많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녹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잘라서 오래 놔두면 갈변되잖아요.
쇠가 녹슬죠. 이것처럼 우리 몸도 산화되는 겁니다. 산화, 녹쓰는 거예요. 근데 산소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활성, 아이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이 활성산소는 산소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의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공격형 산소예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른 분자를 공격합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 그 뭐 세균이라든가 나쁜 것을 이제 죽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좋은 세포도 죽인다는 거죠. 혈관을 공격해서 말랑말랑했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더 무서운 건 DNA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인체 DNA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하루에 7만 번이나 공격을 당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도 자체 심성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LDL이 활성산소를 만나면서 변합니다. 이 변형된 LDL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주 원인이 되는 거죠.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알려진 동맥경화증, 암, 치매, 당뇨, 백내장, 파킨슨병, 아토피, 만성 피로 증후군 등 200가지 이상의 질병이 활성산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95% 이상이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항산화 방어 시스템, 이게 활성산소를 막는다는 거죠.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무엇인가? 막아주는 거죠.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켜주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 비타민 A, 비타민 E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도 일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C죠. 항산화 비타민 C. 그러니까 비타민들이 대체적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죠. 또 셀레늄이 있습니다. 또 미네랄 중에 셀레늄.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효소가 해독 작용을 할 때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철, 구리, 아연, 망간 등도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죠. 요즘 컬러푸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주 빨간색을 띠고 있는 당근, 이런 것도 항산화 작용이 필요하죠. 아주 많죠. 그게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근에. 또 라이코펜, 요게 그 토마토에 많이 들어 있다는 라이코펜.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면 그 미국 사람들보다 더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에 덜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토마토를 많이 먹죠. 근데 이 토마토는 그냥 날골로 먹는 것보다 열을 가했을 때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데치거나 소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에 라이코펜 성분이 더 활성화되고 흡수가 잘 되죠. 근데 라이코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성분이 무려 70배나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시면 이거 많이 드세요. 일시적으로 먹어야 소용이 없죠. 우리나라에 이게 수입되는지 모르겠어요. 객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나오는 객, GAC. 이게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보다 7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특이하게도 지방산 성분이 있어서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는 천국의 열매라는 칭호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검색 들어가는 분이 계시겠네요. GAC, 객입니다. 녹음한 동안에 금방 또 찾아봤잖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역시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파는 거 비쌉니다. 요게 그 겨울에만, 베트남의 12월 1월 겨울에만 나오는 과일이네요. 굉장히 좋은 과일이긴 하네요. 근데 수확량이 많지 않으니까 베트남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사오세요.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흔히
살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귀가 얇아갖고 금방 또 찾아봅니다. 자, 또 폴리페놀 이 항산화 작용이 또 많죠. 요거는 이제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 요게 녹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 녹차도 어린잎, 그러니까 어린 이 5월, 4월, 5월 녹차에 많아요. 저도 녹차 연구를 또 많이 했잖아요. 녹차도 팔면서 녹차밭도 가고 굉장히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킨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차를 많이 마시면 이제 카페인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일시적으로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로를 해소해 주는데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오히려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커피도 그래요. 일시적인 도움은 받지만 오히려 만성 피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이 빠진 이런 그 녹차에 나온 그런 성분들을 또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잘 조절하는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비타민 C 요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비타민 E 많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D는 B2, B3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잘 챙겨 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더라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마토 많이 드시고요. 케찹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반가운 건강식품 나왔습니다. 오메가3 요거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됐어요. 오메가3를 아침마다 꼭 먹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팔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메가3를 이거 이렇게 괜찮습니다. 제가 먹는 건강식품이 비타민C 먹고요. 오메가3 먹고요. 그리고 크롤렐라 먹습니다. 크롤렐라. 요 세 가지 챙겨 먹고요. 또 선물 받은 양파즙 먹고요. 이러고 보니까 내가 무지하게 먹는 것 같네. 그리고 그 삼을 저렴하게 할 때 사요. 삼이 수확될 때 많이 삽니다. 그래봐야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요. 그 강화 쪽에 가가지고 사면은 뭐 바람도 쐬러 갈 겸 가서 삽니다. 그걸 귀찮은 일이에요. 그걸 다 또 씻어가지고 그 씻는데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엄청 고생하죠. 다 씻어서 그거를 이제 얇게 썰어요. 그리고 말립니다. 꾸덕꾸덕 말려갖고 그거를 이제 홍삼 다리는 기계가 팔아요. 홈쇼핑에서. 그걸로 이제 꾸덕꾸덕 말린 거는 몇 년도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다리죠. 그래서 그 홍삼 달인 물을 마십니다. 이 아주 저렴해요. 뭐 한 20만 원 좀 미만으로 산 것 같은데 그걸 1년 넘게 먹은 기억이 나. 계속 달여 먹었으니까. 그거 먹습니다. 그렇게 오메가3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오메가3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우리 지방은 이제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나 반고체 상태의 지방을 생각하면 돼요. 뭐 쇠기름, 돼지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 그다음에 버터, 쇼트닝, 라드, 식물성 기름 중에 이제 코코넛 기름, 팜유, 라면 만드는 팜유 이런 게 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기름이죠. 뭐 참치, 고등어 등의 생선 기름, 들깨 기름, 콩류, 옥수수 기름, 면실류, 해바라기 씨 기름, 올리브 기름, 땅콩 기름, 카놀라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포화 지방만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세포들이 포화 지방을 이용해서 세포막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 세포막은 고체 상태의 포화 지방에 의해서 딱딱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세포 안과 밖의 정보 교환과 영양 물질 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세포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불포화 지방도 세포막 성분이에요. 네, 불포화 지방이 세포막에 충분히 유지되어 있으면 세포막은 오히려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야 세포막의 기능을 잘 유지해서 세포 안과 밖에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세한 얘기 안 했구나. 이 책엔 있어요. 이제 염증,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염증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살입니다. 자, 오메가3가 심장병에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 어렴풋이 알고 있죠? 왜 그러냐? 미세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죠. 미세 염증으로 생기는 모든 질환과 노화까지도 예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용인 세포막의 기능을 살려요. 세포막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오메가3의 기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1970년에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8마리의 원숭이에게 다른 지방은 전혀 주지 않고 옥수수 기름만 줬어요. 옥수수 지방에는 오메가6가 풍부한데 반해서 오메가3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옥수수 기름과 다른 영양소들은 충분히 공급하면서 2년이 지나자 8마리의 원숭이들에게 모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마리의 원숭이는 장에 염증이 생겨서 만성적인 설사를 하게 됐고, 또 다른 2마리는 정신병이 생겨서 자신의 몸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숭이가 머리에 비듬이 생기고 털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4마리의 원숭이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실험을 중단하고 살아남은 4마리의 원숭이에게 오메가3를 충분히 공급하니까 2개월이 지난 후에 4마리 모두 정상으로 회복됐답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 오메가3는 인체의 세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자, 어디 많이 들어있냐?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생선 많이 섭취하라는 말을 해요. 또 식물성 기름에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아마씨 기름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쉽게 접하는 들깨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생선을 많이 섭취한 일본 사람들 보니까 30년 전만 해도 심장병이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매우 드물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대요. 왜? 요즘에 일본인들이 미국인들처럼 식단이 바뀌었다는 거죠. 식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병도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드세요. 저도 먹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이 책 보다 보면 뭐 먹을 게 많습니다. 만성 피로 극복 프로젝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장의 통로는 인체의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자, 이런 질문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답은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요지 눈치를 챈 분들은 답을 알 겁니다. 예, 외부입니다. 이게 내부면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사람들은 내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것이 위를 거쳐서 소장과 대장을 지납니다. 이 과정은 신체에서 바라보면 외부입니다. 음식물의 영양소가 장의 표변을 통해서 흡수된 이후부터가 신체 내부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장의 안쪽 공간은 신체에서 외부로 봐야 됩니다. 음식물이라는 외부 환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는 피부죠. 피부는 항상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장기예요. 그 다음은 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은 기관지를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폐 속의 공기가 지나다니는 부위도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하는 이제 장이죠. 자, 이 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참 장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능의학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 점막에 미세한 손상이 있을 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유는요, 장은 외부와 접촉해서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장 점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들 때문에 장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되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독성 물질이 장을 통과해서 세포로 바로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장은 1차 관문의 역할 이외에도 또 다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 교수인 미첼 거스는 장을 제2의 두뇌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장으로 연결된 신경은 방대합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은 매우 복잡하죠.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 중 하나인 자율신경들이 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아주 많은 면역세포들이 존재해요. 장에 분포된 면역세포들은 신체 전체 면역세포 가운데 약 50%를 차지합니다. 이 장은요, 신체 가장 큰 면역기관인 거죠. 그래서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면역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은 여러 가지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또 다른 장기로 이동돼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숫자는 약 100조 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조. 그러면 갑자기 100조 그러니까 호수의 100조가 생각이 나는데 이 상상이 안 되죠. 100조라는 게. 신체를 이루는 세포 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또한 그 세균들의 종류만 해도 400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균이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이 있고 해를 끼치는 세균이 있는데 이 적절하게 이게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해를 끼치는 세균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대요. 이로운 세균이 이 해를 끼치는 세균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게 이제 뭐 지나친 설탕, 음주, 약물,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균형이 깨지고 몸에 나쁜 세균들이 더 많이 생기죠. 독소를 만들죠. 또 그러면 이런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요. 또 장을 통한 침입자들과 해독 시스템과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중요한 겁니다. 건강의 비법 중에 하나가 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장기에 사는 세균 중에서 가장 유익한 균, 많이 유익한 균, 이게 바로 유산균이죠. 유산균. 또 안 좋은 유해균은 여러 가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이스트 같은 곰팡이 균도 있습니다. 이스트가 과도하게 증식되면 많은 독소가 인체에 흡수돼서 만성 피로를 비롯한 수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장내 곰팡이균의 증식이 돼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장 정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이제 4R이라 그래요. 4R. 첫 번째 R이 remove입니다.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독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화학조미료나 지나칠 설탕, 자극적인 음식, 알코올 또는 필요 없는 약물 복용, 인스턴트 식품 등을 먹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가 replace, 적정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위는. 하지만 만일 상습적으로 제산제를 복용하면 위의 산도가 적절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환경이 될 수 없죠. 또 효소 분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전략이요. 장내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세균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 몸에 유익한 세균을 장내에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거죠. 자, 유산균을 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먹이거든요. 그래서 섬유질,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이유가 유산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전략은 회복입니다.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영양소 투여가 필요하고요. 우선 활성산소를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산화제가 투여돼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거는 이제 초유가 좋고요. 알로에베라, 오메가3 등이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네 가지 전략으로 우리 장을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장기는 이제 간입니다. 간. 간이 하는 일은 다 아시죠? 그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을 하죠.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은 독소가 들어오는데
간은 그거를 제거를 하고 없애주죠. 그래서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A형 급성 간염에 걸리거나 그럴 때 우리 건강 검진을 하면 수치를 보는데 그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효소가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이제 독소가 들어오면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효소를 내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독소가 많다는 거죠.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소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효소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독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선 그러면 이 해독에 대한 정의를 좀 봐야 돼요. 자, 데톡스라고 하죠. 해독을. 진정한 의미의 해독은요. 독소를 제거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간세포에 일어나는 복잡한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롭지 않은 물질로 바뀌거나 배출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간이 하죠. 그러면 그 독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즘 그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가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북극에도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북극에 사는 곰 환경 독소가 있습니다. 2005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북극에 사는 곰의 몸에서 PCB라고 알려져 있는 폴리염화비펠린, 어렵다. 폴리염화비펠린이 검출됐다 그래요. 이 PCB는 주로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있는데요. 암을 일으키는 환경 유해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거기는 플라스틱이 없는데 북극에는 공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땅으로도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생선을 먹으니까 그 생선에 있던 것이 북극곰에게도 간 거죠. 인간은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합물로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첨가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체 유해한 푸탈레이트예요. 푸탈레이트.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세포에 들러붙어서 기능을 망가뜨리죠.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서 성욕이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정서불안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물질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플라스틱 용기와 장난감, 세제 등을 통해서도 잘 접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물질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플라스틱 용기와 장난감, 세제 등에서 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장품에도 푸탈레이트 성분이 검출이 돼요. 2005년 3월에도 PVC 장갑에서 DHP라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새집증후군이 대표적인 사례죠. 새집에 가면 막 메스껍고 막 어지럽고 막 관절염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요. 처음엔 그 원인을 몰랐는데 건축 자재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발포 우레탄과 같은 절연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하게 졌고 우리가 알게 되고 주의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분은 새 가구를 안 사고 중고 가구만 사는 분도 계세요. 한 1, 2년 지난 거, 새집 증후군과 이런 거,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가구 회사는 이런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제로인 제품만 판매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소가 많아요.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햄, 과자, 음료수, 주스, 라면, 우유, 아이스크림, 참치, 캔, 단무지 이런 모든 음식에 색소나 가공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해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해독 과정이 1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비타민 A, 비타민 B3, B6, 엽산, 비타민 12 같은 미세 영양소들이 필요하고요. 글루타치온,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고요. 2단계는 글라이신, 타우린, 글루타민, 시스테인, 아미노산이 필요하고요. 자, 1, 2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물질의 독성을 위해서는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제와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 코엔자임 Q10,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슬리마린,
이걸 다 먹어야 돼요. 끔찍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양성들이 풍부히 들어있는 식생활을 하면 돼요. 따로 건강식품을 챙겨 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현미밥, 당연히 흰쌀밥도 도움이 되죠. 또 신선한 야채, 과일, 수입 과일보다는 국산 과일, 또 마늘, 양파, 푸른잎 채소를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해독 과정에 충분히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계란, 고기, 생선, 콩, 두부 등으로 섭취할 수 있고요. 가능한 한 고기나 계란 조리 방법은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방은 적고 담백한 양질의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 지금까지 한 반 정도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어떤 갑상선, 여성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죠. 갑상선에 대한 거, 또 음식에서는 왜 만성 피로가 오는가, 음식에 독소들에 대한 이야기, 또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 또 수면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 얘기가 많아요. 수면으로 만성 피로를 없애야 되는데 아침형 인간이 과연 좋은가? 사람의 생체 시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효과적인 수면 조절 방법, 낮잠 활용하기, 또 중요한 건 마음,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 또 신경 호르몬 이야기, 또 면역 이야기, 또 심신이완법, 이런 아주 다양한 스트레칭, 복식호흡,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동환 원장의 만성피로 극복 프로젝트.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